1번 보실게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사회보험은 뭐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이런 4대 보험 있죠. 고용보험도 들어가고 또 요거를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에요. 강제보험. 내가 보험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통해서 세대 간의 부담을 나누고 노후 생활을 지원을 해요. 국민연금에서는 뭐가 나와요? 연금 탈 때 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내가 20%만 내니까 부담이 덜하고, 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니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함으로써 세대 통합을 증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부양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이 하는 걸 뭐예요? 사적 부양이라고 해요. 사적 부양.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거 이거를 공적 부양이라고 해요. 공적 부양. 그런데 사적 부양보다는 공적 부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그게 답이 되겠죠. 2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몇 번이에요? 1번에 유대감이 감소된다. 조심성은 뭐예요? 증가. 우울증 경향도 증가. 정서적 의존성은 이것도 증가해요. 정서적뿐 아니라 신체적인 의존도 증가해요. 신체적도 증가.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 다 증가고 유대감은 감소된다. 예.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3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국민건강보험제도죠.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이런 게 나오면 질병, 부상 이게 나오면 국민건강보험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다쳐서 길 가다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건 부상이죠. 그런 걸 해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이고 여기에서는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예방도 하고 진단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거는 미리 병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치료를 하고 예방, 또 진단을 해서 재활, 출산,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공을 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예요. 그래서 질병, 부상 나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이고 국민연금은 뭐예요?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거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적인 거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 그 관할하는 쪽에 가서 상담을 하면 이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산재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나오면 요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다. 공공부조제도. 그래서 요거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니면 공적부조, 요렇게도 나와요. 공적부조라고도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 공동생활가정. 몇 번이에요? 2번. 이 가정에서죠, 가정. 가정을 봐야 돼, 여기서는. 가정에서 하는 거는 방문 요양이죠. 그죠? 양로시설은 그냥 노인분들 모여서 서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시설 양로시설이라 그래요. 요거를 주거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요거는 장기요양보험은 아니에요. 근데 노인요양시설은 요거는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원. 가정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다 주거복지시설이에요. 요거는 다 주거복지시설. 그래서 여기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문 요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마 4분이라고 그러는데. 5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20%, 국가도 20%, 요거 20%는 시설이에요. 시설 20%, 재가 15%. 재가는 15%. 근데 국가는 똑같아요. 20%를. 재가나 시설이나 똑같이 20%를 주고 장기요양보험은 거기서 부족한 60에서 시설은 60%죠. 재가는 65% 요거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20%. 2번은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은 본인한테 청구를 해야죠. 요거 20%, 시설 20%, 재가 15%. 이게 본인 부담금이에요. 이거는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본인이나 대상자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부담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아니고요.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통합으로 징수를 해요. 징수는 통합징수, 회계는 독립회계를 해요. 독립. 따로 회계를 해라. 받는 거는, 국민한테 받는 거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다 같이 징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받아들인 거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에다 각자 독립적으로 회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징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4번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요거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공단. 장기요양기관은 돈을 받는 데잖아요. 받는 곳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거고 5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가 아니라 이거는 월 1회예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1회 청구를 하면 또 건강보험공단은 월 1회 장기요양기관에다가 그 청구한 거를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6번 요양보호사가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격려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동기유발자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뭐를 하도록 격려하는 거. 잘한다, 잘한다 하고 격려하는 거는 동기유발자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하도록 격려한다. 이거는 격려를 하면 대상자가 할 거 아니에요, 신체 활동을. 그러면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고, 대상자의 자립심, 성취감을 높이는 동기유발자의 역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하도록 의욕과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역할. 이게 동기유발자예요. 그럼 1번은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관찰자의 역할이고, 2번은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렸어요. 알리는 거는 정보를 전달을 했으니까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지식, 기술 이거 나오면 뭐예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수발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에요. 1번은 관찰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은 숙련된 수발자예요. 5번의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거는 무슨 역할은 아니고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라포 형성하는 거죠. 신뢰감. 라포 형성. 7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1번이죠.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잔존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체 기능 증진 및 기능 유지 지원 요게 아니라 신체 기능 증진 또 그거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서비스의 목적은 신체 기능을 증진하고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 그죠? 8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이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침해받은 권리가 무엇이냐?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5번 개별화된.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 이용자의 권리는 존엄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사생활도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알 권리, 자기결정권, 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이게 있다는 거죠. 대상자 이용 권리.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9번 학대의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방해,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5. 경제적 학대, 유언장에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는 건 어떤 거예요? 4번에 경제적인 학대, 유언장에 서명을 변조하는 거죠. 경제적 학대는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요거를 강제적으로 뺏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이런 행위는 경제적인 학대예요. 그래서 유언장 서명을 변조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경제적인 학대이다라는 거죠. 10번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면 안 돼요. 네,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 책임자 있죠? 시설장이나 기관장.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희롱에 대한 거 나오는 거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아니면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어, 단호하게 거부한다. 단호하게 거부한다 아니면 보고한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항상 시험에. 네, 이거는 잘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는 안 나오지만 한 줄로는 나와요.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든지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따로 떨어져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번의 노동에 관한 권리이죠. 치매 어르신을 돌봄으로써 점심시간 없이 근무를 했어요. 이거는 휴게시간 보장 권리가 침해가 됐고 또 퇴근 후에 초과 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연장 근로수당 지급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라는 거죠.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번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이거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전문직 종사자예요.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죠. 그래서 새로 생긴 게 뭐예요? 보수교육. 2년에 한 번씩 받는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죠. 이것도 지식 기술 나오면 보수교육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중 전문성 향상 원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에서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다른 분들도 보수교육 받아요? 그럼요. 보수교육은 일을 안 하면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시험은 안 보고 그냥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4시간 받고 현장에서 4시간을 받든 아니면 현장에 와서 8시간을 받든 그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는데 자격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생년월일에 따라서 내가 짝수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짝수년도에 받고 홀수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홀수년도에 받아요. 그래서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에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또 시험에 지식과 기술 아니면 보수교육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방문 요양을 갔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방에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해서 다음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메모를 해놓고 가야 돼요. 이번에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해서 하진 않아요. 당사자가 하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하죠. 이거는 자기결정권 침해를 받는 거고, 또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이거는 대상자, 이 요양보호사가 건강해야지 안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정하고 또 활동하기 편한 그런 복장을 착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 전문적 태도에 준수한 사례이고, 5번에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거는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결정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푹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그러면 대상자의 결정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결정권과 인권 침해하는 행위이다.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돼요. 14번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가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이죠. 5번. 그래서 기관에 얘기해서 기관장이랑 같이 하게끔 내가 이렇게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요인 알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15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는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용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거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버리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가져가 버린 줄 알아요. 도둑질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걸 설명을 하고,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16번 오메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이렇게 감염 부위를 만지면은 더 오에 옮을 수가 있어요.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 만진 사람과 접촉을 해도 올물판인데 그거를 감염 부위를 만져가지고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거를 살피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오염된 속옷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말려야 돼요.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해야 되고, 연고는 매일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 저녁 때 바르고 아침에 씻어요. 왜 그러냐면 옴진드기가 밤에 활동을 해요. 그 활동을 하는 밤에 약을 발라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면 돼요. 그리고 5번은 대상자와 접촉한 24시간 내에 예방접종한다. 옴은 예방접종은 아니에요. 예방접종 아니고 접촉을 했을 때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함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옴은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 질환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옷, 침규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따로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탁이 어려운 침구나 의류 이거는 고온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햇빛에 말리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리미를 사용을 해서 뜨거운 걸로 해서 다려야 돼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세탁을 했더라도 3일 정도는 그 뭐 옷이나 이런 거 입지 않고 따로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3일 지난 다음에 입혀야 돼요. 그래서 옴 대상자 관리는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되고 개인위생 철저, 침구나 의류는 고온 세탁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고온 건조 및 다림질을 해야 되고 예방접종은 아니다라는 거죠. 17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체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 결핵 검사를 받아요. 근데 그 결핵 검사라는 거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있죠. 엑스레이 검사, 또 잠복결핵 검사 이런 거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 결핵은 음식에 의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비말 감염, 호흡기 감염이에요. 호흡기.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되고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 격리가 아니라 2주간 격리예요.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2주간 격리예요. 2주가 지나면 결핵균의 감염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2주 처음에 격리했잖아요. 그것처럼 2주간 격리를 하고 격리해서 해제가 돼요. 그럼 다른 분하고 같은 방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약은 2주 동안만 먹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격리하면 뭐 6개월, 1년 뒤에 완치되면 그동안 다 이렇게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는 2주까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18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잔여식이 권장. 정답은 대장암 그러면 3번에 채소와 과일 권장이에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이 잘 나오게 만들죠. 그래서 이 발암 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 예방 한번 보실게요. 채소나 과일을 섭취한다. 식이섬유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그래서 대장암 걸린 사람은 하루에 6잔에서 7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도 나와 시험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는 안 좋아요. 19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성분이 치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노인의 신체 기능과 면역력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가벼운 질환이다 하더라도 노인한테는 의식장애, 선망, 또 전신쇠약 등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나 요로 감염 이런 거는 그래도 가벼운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기, 요로 감염만으로도. 그래서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4번이 답이고요. 1번은 질병의 결과는 짧지 않아요. 그리고 만성적이에요. 만성적이라는 거는 3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완치가 안 된다. 이거는 다 만성질환이에요. 완치가 안 되는 거는 다 만성질환. 그리고 질병의 경과는 길어요. 재발도 잘 되고 초기 진단이 어렵다. 그리고 질병 발생의 원인은 명확이 아니라 불명확해요. 또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이 안 돼요. 배출이 안 되니까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간 기능, 신장 기능 이런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 배출이 늦어요. 그래서 노인의 약물 중독 나오면 간 기능, 신장
요게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암기 포인트 보시면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만성적이다. 다중질환, 여러 가지 질환을 함께 갖고 있다. 초기 질환 어렵고 가벼운 질환도 심하게 나타나고 약물의 부작용은 증가하는 게 노인 질환의 특성이에요. 20번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신부전은 부어요. 신부전증. 물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숨이 차요. 그러니까 몸에 부종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부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매일 재는 거예요. 매일 체중을 잰다. 그래서 신부종증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는 질환이에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면 부종이나 체액 저류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2번에 식사량을 늘려서 제공한다. 과식은 심장에 부담이 가고요. 계단 오르기 운동도 심장에 부담. 네, 탄력 스타킹을 신을 수 있지만 여기에 항상이라고 했죠. 항상 신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하는 거는 급격한 온도 변화되죠.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혈압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전증 대상자는 어떻게 관리하냐? 매일 체중을 측정하고 저염, 충분한 휴식, 또 부종도 관찰해야 됐죠. 부종 관찰은 매일 체중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무리한 운동 안 되고 급격한 온도 변화 안 된다라는 거죠. 21번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 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몇 번이에요? 여기서는 1번이 되겠죠. 잔뇨량이 증가해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비뇨기의 기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광수축력이 약해지고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는 잔뇨량이 증가해요. 잔뇨감이 있죠, 잔뇨. 남아있는 소변이 있으니까 소변을 넣는데도 계속 마려운 느낌, 잔뇨감. 이거로 인해서 빈뇨 자주자주 보죠. 소변을 봤는데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소변이 많으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고여도 또 금방 마렵고 금방 마렵게 하겠죠. 빈뇨, 또 야간에도 소변이 마려운 야간뇨, 요실금, 요로 감염 이런 거가 잘 발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의 변화는 잔뇨량이 증가한다. 잔뇨량 증가한다. 빈뇨, 야간뇨 증가. 방광 용적은 감소가 돼요. 그리고 질의 윤활작용 감소, 골반 근육도 약해진다. 22번 보실게요. 둔부에 욕창이 있는 내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데워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3.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욕창은 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한 부위가 직접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하는데 이제 보통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해요. 그렇게 되면 눌려있던 부분이 다른 쪽이 눌리게 되니까 압력은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분산시켜서 욕창이 안 생기게 해주는 경우가 체위 변경이에요. 근데 요거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는 거는 욕창의 고위험군, 욕창의 발생률이 높은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지만 이미 욕창이 생겨버렸어요. 욕창이 생겨버렸으면 더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를 봐야 돼요. 그냥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건지 이미 생긴 사람을 체위 변경을 하는 건지 이거를 보고서
이미 생겼다라고 하면 더 자주 변경한다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쪽, 둔부 욕창은 잘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정기적인 체위 변경 2시간마다 변경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욕창이 나빠지는 거를 체위 변경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욕창 예방은 1시간,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한다.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주고 마사지하고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체위 변경. 도넛 모양의 방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넛 모양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도넛 모양은 욕창이 생겼어요. 여기에. 그러면 도넛 모양의 방석을 여기다 대고 똑바로 놓으면 여기 눌려가지고 욕창까지 가는 혈액순환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영양 공급, 산소 공급.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넛백에 나오면 무조건 안 해준다가 답이에요. 23번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2. 뇌졸중 3. 신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발음 정확한지 입이 삐뚤어졌는지 확인하는 거는 뇌졸중이죠. 뇌졸중. 한쪽이 마비가 되면 마비가 된 쪽은 피부가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해해보라 그러면 마비가 돼 있는 쪽은 그냥 그대로 있고 반대쪽만 올라가요. 그럼 올라간 쪽이 마비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쪽이 마비란 얘기예요. 이거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죠. 24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4번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된다. 선망이라는 거는 의식과 인지 기능이 급성으로 장애가 나타나는 거를 선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증상이 하루 중에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변동성 이게 특징이고 그래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는 거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선망과 치매 보시면 선망은 급성으로 발병하는 반면 치매는 서서히 진행을 해요. 그 선망은 주의력 저하, 의식 수준 변화, 또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된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면서 만성적으로 경과가 나타나고 의식은 비교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치매 대상자들은 치매인지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25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당뇨병 대상자는 규칙적인 운동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특히나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운동을 하면 저혈당으로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문제.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뭐예요? 일자로 잘라야 되고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주면 어떻게 당이 확 올라가겠죠. 과일 주스는 안 되고 인슐린 주사약은 구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사로 줘야 되는 거 주사. 인슐린은 주사약은 입으로 먹으면 위장에서 파괴가 돼요. 효과가 없어요.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고혈당이 아니라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한다. 발톱은 일자, 저혈당 증상 관찰해야 되죠. 손떨림이라든지 식은땀 이런 거 나타나는지 인슐린 주사는 주사로만 투여한다.
이렇게 과일 주스 같은 과도한 당분 섭취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6번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압이 상승됨으로써 생기는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쪽 눈에만 증상이 있어도 다른 쪽 눈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 대상자 관리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안약은 규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머리 숙이는 자세 피하라 그랬어요. 무리하게 힘주는 운동 피해야 되고 무거운 물건 드는 거 피해야 되고 또 눈 비비면 안 되겠죠. 27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에 가는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이죠. 식초, 후추, 파, 마늘.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서 미각, 후각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싱겁게 느낀다 해서 소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식초나 후추, 파, 마늘 이런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높이는 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육류를 숯불에 구우면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숯불에 굽지 않는다.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추면 음식이 식으면 짜져요. 뜨거울 때는 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맛이 짜진다. 그리고 칼슘 흡수에는 비타민 D가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은 매일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섭취한다. 그래서 노인은 저염 시기를 먹어야 되고 향신료를 활용하고 칼슘, 비타민 D,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잘못되면 부러지고 하니까 아주 충분한 단백질 섭취, 탄 음식은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28번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꾼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번이죠.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한다. 준비 운동은 3분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잘못되다 낙상사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서서히 바꿔야 되고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되겠죠. 마무리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의 운동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운동 전 준비 운동, 운동 후 마무리 운동. 이거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운동의 원칙,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또 규칙적으로 실시해요. 무리한 운동은 금하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낙상. 29번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진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에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진 않는다. 뇌졸중 대상자도 건강 상태가 안정이 되면 성생활은 가능해요. 예. 근데 대상자들이
성생활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이 성생활이 뇌졸중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아요. 고혈압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해야지 올라간다고 늘리고, 또 뭐 체중이 감소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 복용량을 줄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라. 그리고 새로운 약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전 약은 중단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복용을 하고, 그런데 이전 약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약은 그냥 다 먹고 나서 그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상의를 해서 약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 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해야지 마음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 복용 원칙,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라. 임의로 증량, 감량하는 거 금지고요. 복용을 잊어도 2배 복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약을 변경할 때는 꼭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31번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에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겨울철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낮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압이 상승이 돼요.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안전수칙 보시면 낮 시간대에 운동을 해라. 미끄럼 주의.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는 미끄러지거나 했을 때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고,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착용하는 것이 더 보온에 도움이 되고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한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죠. 이런 거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다 손 넣고 걷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답은 5번이죠. 5번. 방문 요양 중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아니면 새로운 질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서비스 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서비스 계획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욕구 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뭔가 새로운 상황이 알았을 때,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는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당뇨병 진단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보고 대상이라는 거죠.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 또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또 학대가 의심된다든지, 이런 거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가사 문제는 보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식재료, 재활용, 이런 거는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정답은 3번이죠.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먹었어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양보호 기록을 할 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아들 가족이 가끔 언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알 수가 없어요. 또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졌어요. 근데 이 최근이라는 게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오후 5시에 본 소변. 이거는 맞죠? 오후 5시에 소변을 봤어요. 근데 양이 많아요. 많은 게 많다라면 이게 200cc인지 500cc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 텔레비전은 오랜만에 두세 시간 정도 시청. 오랜만, 가끔, 최근, 심하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다 틀려요. 그거 빼고 나면 답이 하나가 남아요. 용어 자체가.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사실 중심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간, 횟수, 양 요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추측, 애매한 표현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물 200ml 섭취함. 이건 딱 알죠? 오후 2시 화장실에 소변 1회 보심. 양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 물을 많이 마심. 기분이 좋아 보임. 어떻게 좋아 보임. 그죠? 이런 거는 표현이 안 좋다라는 거죠. 기록할 때. 34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작성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9세 이상. 19세 이상의 본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보호자 동의 없어도 돼요. 그래서 사전연명의향서는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해서 작성할 수 없다. 이게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본인이 하는 거.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있어요. 변경도 가능해요. 철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시설장하고 상의 안 해도 19세 이상이면 돼요. 시설에 온 후에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또 자녀의 동의 없어도 된다. 19세만 넘으면 보호자의 동의 없어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작성, 자기 결정권 존중하는 거죠. 언제든지 철회 변경 가능하다. 가족의 동의는 필수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리 작성은 안 된다라는 거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스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번에 맥박스가 감소한다죠. 임종이 임박하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는 동공 반응 반사예요. 동공. 눈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동그란 거 조그만 거 있어요. 불빛을 비치면 쪼그라들고 눈을 감고 있으면 요 동공이 커져요. 그런데 임종이 임박하면 이 동공이 커져요. 반응도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눈을 플래시를 비춰보면 그냥 이만큼 커져가지고 불빛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점점 동공은 확대이다. 축소 아니에요. 임종 징후를 보면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고 호흡은 불규칙해요.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한참을 쉬다가 또 한 번 쉬고 이런 거 반복되고 소변량은 섭취량이 적으니까 감소하고 의식은 떨어지고 잠자는 시간은 늘어나고요. 동공의 변화가 있는데 동공은 커진다예요. 커진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론 문제 35문제 풀어봤습니다. 틀린 거는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고요. 자꾸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기 문제 풀을 거예요.